안녕하세요. 박홍수입니다. 오늘 내 책 이야기는 나이 든 채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노인 문제를 다룬 책인데요. 노인 문제를 다룬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이미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이른 고령 사회에 거의 다다랐고요.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돼요. 그래서 속도에 있어서는 가장 빠른 나라고요. 일본에 이어서 세계적으로도 노인 인구 비중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에 비해서 노인들의 삶이라든가 노인들의 어떤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나아가서는 개인적으로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행복을 갖고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것도 제대로 대비가 안 돼 있는 사회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에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일단 기존에 시중에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노년과 관련된, 노인과 관련된 책을 한번 보시면요, 대부분이 부양 문제예요. 거의 전적이라고 할 정도로 부양 문제에 대한 연구들만 주로 쭉 이어지고 있고요. 부양 문제다 보니까 주로 통계적인 접근이 많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로만 이루어지나요? 물론 노인의 경제적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한국 사회처럼 노년의 경제적 대비가 제대로 안 된 분들이 많은 사회에서는 중요한 한 부분인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삶이란 총체적인 것이고, 거기에는 내면적인 정신도 있지만 사랑도 있고, 어떤 주변 사람들의 인간관계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걸 넘어서는 의미 있는 역할 문제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총체적으로 모여있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인데, 그것을 먹고 사는 부양 문제로만, 그것만 해결되면은 그럼 노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왜 사람인데요? 먹고 사는 것만으로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 이하의 어떤 수준으로 스스로를 격화시키는 일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통계라는 건 수치잖아요. 수치가 어떻게 인간의 정신과 삶 전반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기존의 노인에 대한 접근에 많은 한계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노년에 대한 책을 쓰게 됐어요. 그리고 강연에서도 이 노년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강연을 꽤 자주 했던 편입니다. 노인 문제 중에서 오늘은 한 부분만을, 책에서 담은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한 부분만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요. 특히 역할의 문제, 노년의 개인적 사회적 역할의 문제에 주목해서 오늘은 부분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인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은 의미 있는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상당수의 노인들에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요, 눈을 뜨는 의미가 스스로에게 인정이 돼야 돼요. 눈을 뜨는 건 물론 당연히 뜨는 거지만, 내가 일어나서 오늘 뭘 하고 거기서 내가 어떤 의미를 찾고 어떤 기쁨을 찾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대감이 있는 삶이 사실은 기쁨과 행복한 삶이고, 그런 것이 없다, 사는데 기대가 없다라고 한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소유할 게 없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 열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그 자료사진에 탑골공원 사진 보였죠? 수많은 노인들이 현실에서는 그냥 탑골공원에 가던가, 아니면 근처 약수터에 가던가, 근처 산에 가던가, 아니면 뭐 국립공원 같은 데 가던가, 뭐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그냥 하루 종일 TV를 보고 있던가. 제가 이 책을 쓰면서 통계적인 수치적인 접근을 넘어서기 위해서 시도한 게, 실제 인간 삶, 특히 노인의 삶을 담뿍 풍부하게 담는 것들이 예술 작품이잖아요. 특히 소설 혹은 문학, 다른 문학 혹은 미술, 이런 데서 인간의 삶의 모습이 아기자기하고 풍부하게 담여있기 때문에 그걸 매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요. 이 역할과 관련해서는 체이노라는 소설가의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라는 소설에서 이런 대목이 있어요. 자신의 어머니를 예를 들어서, 어머니는 외로운 것이다. 머리에 물들이시며 굽 높은 비닐 구두를 신은 어머니는 외로우셔서 국가에서도 행사 날 때만 찾는 국립묘실을 서성이며 죽은 이들을 추모하며 버림받은 자들끼리 노래 부르시며 소일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어머니가 아침이면은 동네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산을 가기도 하고 하기면 뭐 공원을 가기도 하고 국립묘지를 찾아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나름대로 곱게 꾸미고. 그런데 그것이 마치 그냥 그 집을 구성한 하나의 정물 같은 멈춰져 있는 삶으로 느껴지는 거죠. 70살이 되신 어머니가 외출은 하지만 그냥 소일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생명력이 거세된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한 삶을 살고 있는 거로 보였던 거죠. 최인호 스스로도 자기가 노년기에 접어들 때쯤 어머니의 삶을 반추하면서 이제 이런 소설을 쓰게 됐던 건데요. 셰익스피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라는 건 하나의 연극 무대다. 그런데요, 노년은 연극 무대에서 자신의 배역, 역할, 이런 것들이 다 끝난 후에 퇴장한 이런 상태처럼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상당수 노인들의 현실이다. 역할이 상실된 거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자신과 타인에게 의미 있게 여겨지고 그 안에서 뭔가 성취감을 느끼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이 분명하지 않을 때 내가 살아도 이게 사는 게 아니다라는 분위기를 스스로 직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톨스토이는 인생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 생존의 무의미함과 비참함을 느끼지 않고는 계속 살아갈 수 없는 때가 머지않아 곧 닥쳐온다. 그렇게 의미를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일상은 바로 생존의 무의미함과 비참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흔히 노인을 가르쳐서 여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생이라는 말은요, 그 자체가 즉 삶과 구별해서 여생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삶이 아니라는 의미도 갖추고 있는 거죠. 본격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삶이 아니라 그냥 남아있는 거 짜투리. 그러니까 삶과는 다른 종류의 무엇처럼 여겨지고 있는 거여서 제가 좀 아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과장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노년기를 스스로 여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삶에서 비켜선, 삶에서 벗어난 하나의 어떤 부스러기처럼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자조적으로 말하는 거고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여생이라고 규정하기도 하죠. 그런 걸 톨스토이가 말한 거고요. 그런데 머지않아 곧 닥쳐온대요. 이 말도 한번 의미 있게 살펴볼 만해요. 닥쳐온다는 거는 준비 없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대체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그러하죠. 세월은 하루, 일주일, 1년이 순차적으로 가는 것 같지만요. 많은 노년에 이른 분들이 아마 느낄 거예요. 노년은 느닷없이 닥친 느낌이거든요. 1년, 한 달 가는 것과 달리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노인이 되어 있는 상태를 발견해요. 그만큼 준비 없이 맞이한 노년이고 허둥지둥 되지만 이미 노인인 상태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뚜렷하게 자기가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 그리고 또 세상은 노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노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인은 인생의 쓴맛을 겪었기에 비루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위대하거나 특별한 것을 욕망하지 않는다. 다만 삶에 필요한 것만 욕망할 뿐이다. 그들은 몹시 인색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정성을 몽땅 노인에게 몰아넣었어요. 청년, 젊은이들은 뭔가 긍정적인 요소들로 가득하지만 노년은 살아온 세월이 뭔가 오류를 반복했었고 또한 의심이 많고 그 속에서 뭔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게 있고 이런 것들로 가득하다. 그래서 뭔가 창조적인 일, 뭔가 건설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과거지향적이고 뭔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불만만 많고 이런 것들이 노인이다.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노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적 시각의 일부를 보여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먹고 사는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뭔가 그 가정이나 사회에서 의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역할의 부재 상태, 이것이야말로 노인이 고통을 당하고 뭔가 행복과는 점점 멀어지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한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뭐라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실제 사회적으로는 뭐
인생 이모작을 위한 준비다 뭐다 해가지고 새롭게 뭐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상당 부분 무언가 하는 거에 있어서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자, 김대섭의 상황이라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그림 안에는 보통 노년기가 되어서 뭔가 일을 하게 되고 의미를 찾는 역할들의 종류가 몇 가지로 나와 있어요. 먼저 그 중에 하나는요, 중간에 있는 노인분이 손주의 손을 잡고 있죠? 그럼 노년이 되어서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손주 양육이에요. 손자가 됐든 손녀가 됐든 그 손주를 키우는 일, 케어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이 노인의 중요한 역할로서 많은 과정에서 실제로 한국 사회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노년이 된 분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죠. 시장에서 작은 규모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큰 뭐 가게는 아니고 이렇게 좀 쌓아두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뭐가 됐든 직업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또 그러한 대비도 또 하나 자기의 역할로서 노년을 앞둔 혹은 노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찾고 있는 한 분야죠. 그리고 또 장을 보러 온 이 노인분은 또 가사일, 집안일 뭐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 중에 가사일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노년기에서도 여성들의 일로 많이 좁혀져 있고요. 손줄 보는 일도 여성이 많이 하지만 일정하게 남성도 분담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또 직업적인 것은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년기에 대한 대비로 찾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것이 무엇이든 그러면 일을 찾고 손주를 보고 일을 하고 그럼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 싶겠지만 사실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프랑스의 문학자이자 뭐 철학자이기도 한 보부아르는 스스로가 노년이 되어서 지은 책 노년이란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년이 이전 삶에 대한 우스꽝스러운 모방이 되지 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드는 목표를 계속 추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타인이나 공동체의 일,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일, 지적이거나 창조적인 일에 헌신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은요. 노년이 이전 삶에 대한 우스꽝스러운 모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대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노년이 되어서 이전 삶에 대한 우스꽝스러운 패러디, 모방을 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좀 아까 거론했던 뭔가 이렇게 몇 가지 일들 있잖아요. 그것이 이전 삶에 대한 모방인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자, 하나하나 볼까요? 자, 손주 양육. 이거는 과거에 어떤 것의 패러디 모방인가요? 자기 스스로의 자녀를 30대, 40대, 50대 때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길렀던 것을 되풀이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왜 우스꽝스러운 모방이 될까요? 현실을 생각해 보면 돼요. 손자녀를 양육할 때요. 그 권한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얼마나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 손주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권한이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있나요? 없죠. 그것은 사실은 그 아이의 엄마, 아빠, 즉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녀들에게 있는 거죠. 뭔가를 간섭하러 가면 아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 듣기 십상이죠. 아이한테 왜 그런 걸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 하기 십상이고요. 아이들도 그래요. 손주들도 과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전통사회에서 농경에 대해서도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게 노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일반 생활, 날씨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노인들이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손주들에게 필요한 거는 게임, IT 뭐 관련한 거잖아요.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모르죠. 그러면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아이들한테 무시당해요. 그 다음에 실제 아이들에 대한 권한도 없어요. 교육에 대한 권한도. 그런데요, 권한 없는 의무는 이건 우스꽝스러운 처지예요. 아니, 권한은 없고 의무만 있어. 그럼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노동력만 제공하는 우스꽝스러운 처지에 오히려 뭔가 잘못했을까봐 자기 자녀들한테 구박을 받고 움츠러들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완서라는 소설가가 쓴 오동의 숨은 소리요라는 그 소설에서는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부인이
노인이 돼서 죽으면서 남은 김노인에게 남편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 당부한 내용인데 아들 며느리한테 대접받고 구순하게 사시라거든 절대로 잔소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손주들 교육에 뭘 한다고 나서겠소. 그냥 오냐 오냐 예뻐만 하지 행여 훈육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할머니가 죽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 김노인도 자녀들이 막 뭐 쏟았다고 화장지를 막 있는 대로 뽑아서 쓰고 말썽 부리고 시끄럽게 떠들어도 혼내질 못해요. 뭔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훈육을 못해요. 그렇게 될 경우 자기 아들 며느리한테 구박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녀 양육에서 권한이 없는 의무만 행사하는 건 우스꽝스러운 모방이 맞죠. 그 다음에 직업도요. 제 주변 친구들도 그런데 50대 중후반이 돼서 퇴직한 사람들은 남성들 중에 제일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이 뭐냐? 경비예요. 경비도 급이 나뉘는데 1순위는 건물 경비예요.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그래도 그게 1순위인데 그건 너무 폭이 좁으니까 그 다음에 가고 싶어 하는 게 아파트 경비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파트 경비가 얼마나 인격적 모독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지요.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모자른 것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경비 중에 보면 실제 일하는 시간과 그 일하는 시간을 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시간당 최저 페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일들을 다 시키죠. 경비만이 아니라 쓰레기 치우는 거, 주차 관련한 거, 심지어 가정에 뭐 배달 일까지 시키기도 하고, 택배 물건 어떻게 처리하는 걸 시키기도 하고, 거기다가 그 새파란 아파트 주민들한테 인격적 모독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는 건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만큼 노동의 대가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상태를 우리는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건 우스꽝스러운 상태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미 60이 될 때까지 20세부터 40년 가까이를 일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노년이 되어서도 계속 일만 해야 돼. 그럼 인간이란 게 일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일이 곧 행복은 아니잖아요. 일은, 직업은 생활의 방편이고 수단이지 일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일이 목적이 되고 일이 그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라면 그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가사일도 그래요. 보통 우리 지금 노년 세대의 많은 경우가 결혼하고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성역할 분업을 한 거잖아요. 남편은 밖에 나가서 경제적인 역할, 직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역할을 하고 여성은 집에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거로 성역할 분담을 해왔던 것이 현재 노년 세대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남편은 이제 직업 생활이 끝났어요. 그러면 성역할 분담이 끝난 거잖아요. 그럼 여성도 가사 분업이 끝난 거여야죠. 그렇게 성역할 분업을 했으면은 노년기가 되어서 남성이 직장에서 퇴직했으면 여성도 가사에서 퇴직하는 게 맞죠. 그걸 여성이 또 도맡아가지고 가사 일을 하는 것도 우스꽝스러운 패러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보부아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뭔가 자기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드는 타인이나 공동체 혹은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혹은 지적이거나 창조적인 일에 헌신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럼 이것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대부분의 인생을요 사적인 영역으로 살아왔어요.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사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을 평생 해왔던 거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사적인 가정 내에서 일이죠. 그렇게만 평생을 거의 살아왔어요. 그동안 공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거나 참여한 적이 없었어요. 자, 그렇게 살아왔으니 제2의 인생은 자기가 그동안 해오지 못하던 공적인 분야에서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의미를 찾자. 그거는 바로 뭐 시민단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어떤 봉사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타인과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통해서 자기 의미를 확인하는 거죠. 사실은요,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봉사를 하는 거면요, 노년이라고 무시당하거나 그 역할이 격화되지 않아요. 반기고 인정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들은 또 자기 스스로의 의미를 찾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한데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자기의 역할들을 확인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보부아르의 일이고요. 거기에 또 더 나가서 지적인 즐거움, 뭔가 독서를 하고 남과 토론하고
그리고 또 창작과 연관된 직접 미술이나 문학을 창작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감상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쁨들도 자기의 의미 있는 역할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여서 한번 곰곰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의 차례를 보면요, 나이 든 채로 산다는 것, 삶의 문제와 나이 든 채로 죽는다는 것, 죽음의 문제, 그리고 사랑과 성, 이 세 분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삶에서는 의미 있는 역할과 경제적인 문제, 불안의 문제, 우울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뤘고요. 죽음에서는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의 문제, 또 노인 자살의 문제, 그 다음에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오늘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 등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와 어떤 상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나이죠. 일보다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노년이야말로 사랑과 성에 충실할 수 있는 때라는 점에서 사랑과 성에 대한 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 책을 통해서 노인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넓어지고 노인을 총체적인 삶의 문제로 바라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사회적으로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도, 노년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직접적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썼던 책이고요. 자, 지금까지 내용이 나름대로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내 책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